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던 것이 이제 패러데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패러데이 법칙은 움직이는 자석이 전기장을 생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움직이는 자석이 전기장을 어떻게 생성하는 거였죠? 자석이 움직이면 그 자석이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도선 근처에서 자속을 바꿉니다. 자속은 자기 선속이죠. 자기 선속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가 그게 시간에 대해서 변화를 하면은 기전력을 형성시킨다 했습니다. 그러면 기전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전력자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힘이 아니라고 그랬죠. 옛날 사람들이 명칭을 잘못 정한 것인데 기전력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위 차이입니다. 전위 차이는 전압이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용어는 전압이죠. 그러면 전위 차를 만드는 것이죠. 전위 차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전기장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처음에 마이클 패러데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는 자석은 과연 전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축전기에 대응해서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인덕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덕터를 배우고 그 인덕터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직류 전원이 연결되고 스위치를 켜거나 스위치를 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거 연결해서 오늘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같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저항이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 인덕터, 흔히 말하면 코일이 있습니다. 저항과 코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직류 전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직류 전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한 스위치가 이쪽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연결된 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지금 S1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스위치 오프 상태였습니다. 스위치 오프 상태였다가 스위치 온이 돼요. 이렇게 스위치가 닫혀서 스위치가 온이 되면 언제 온이 되느냐? t = 0일 때 온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있는 저항과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됨으로 해서 여기에 이와 같이 전위차가 생기고 여기에 전위차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기전력이 만들어내는 값이 VR과 VL의 합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게 VR, 이게 VL 값이 됩니다. 그렇죠? VR과 VL로 표현되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스위치가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그죠? 스위치가 꺼져 있다가 스위치가 켜지면 그렇게 되는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일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았으니까 스위치가 켜져 있지 않고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전류가 0인 상태죠. 그런데 갑자기 스위치를 켜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 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인덕터에 전위차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인덕터에 전위차가 생기는 게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거죠. 패러데이의 법칙이다. 자, 패러데이의 법칙은 뭐라고요? 기전력이 생기는데 기전력이 어떤 기전력이 생기냐면 자기 선속, 자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으로 기전력이 생긴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전력은 무엇이 만들어내는 기전력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에서는 코일, 인덕터가 만들어내는 기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원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코일이 만들어내는 기전력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기전력이 어떤 전위차를 만들므로 해서
그 값을 이제 요와 같이 쓴 다음에 우리가 시간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면 이와 같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와 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때 이 타우라는 값이 뭐냐? 타우라는 것이 지금 새로이 도입됐는데 이게 시간 상수인데, 우리 축전기하고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그런 회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다뤄 보았었죠. 그때도 시간 상수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이와 같이 저항하고 인덕터가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R분의 L이라는 값이 또한 시간의 차원을 갖는 그런 물리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이와 같은 형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의 값이 여기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요 형태로 1 빼기 이런 값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t가 0일 때는 어떤 값이에요? 0이 되면 여기가 전체가 1이 되기 때문에 전류는 0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이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요 값이 0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전류가 r분의 2 값으로 다가가는 형태를 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이 r분의 2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단조 증가하는 형태로 우리가 전류가 시간에 대한 함수꼴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요 양변에다가 L 값을 이제 곱하면 이제 요 L하고 요 L하고 약분이 돼서 이제 VL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S1은 이제 열렸느냐 닫혔느냐에 상관없이 일단 닫혔다고 치죠. 닫혀가지고 지금 회로가 이렇게 구성됐다가 이번에는 스위치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칩시다. 이동해서 A에서 B로 가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A에서 B로 가면 이제 더 이상 여기 있는 직류 전원, 그죠? 쉽게 말해서 건전지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죠. 건전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미분 방정식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전력, 외부에서 제공하는 기전력이 0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제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아시겠죠? 그 값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뚝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와 같이 떨어지는 형태로 전류가 줄어들어서 0으로 다가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스위치 S2를 A에서 B로 옮겨버리면 전류가 이제 잘 흐르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떨어져서 여기 값이 t가 0일 때 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 r분의 2에서 있다가 떨어져서 0으로 다가가는 그와 같은 형태의 전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전력을 생각해 봅시다.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위차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건전지가 시간당 해주는 일의 양이에요. 그렇죠? 시간당 해주는 일의 양이에요. 그게 전력이죠. 전력이라는 게 결국 파워인데, 파워의 단위는 뭐예요? 와트죠. 와트는 뭐 같아요? 그렇죠. 줄 퍼 세컨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1와트는 뭐냐? 1줄 퍼 세컨드예요. 그러니까 1초에 1줄의 일을 하면 그게 1와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값은 뭐예요? 아까 여기서 썼던 거에다 양변에다가 i를 곱한 거니까 여기는 i 제곱 r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L 곱하기 dIdt였는데 거기서 i를 더 곱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덕터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갑자기 스위치를 켜거나 스위치를 끄면은 아까 DIDT가 0이 아닌 형태로 여기 두 번째 항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항만 있을 때와 달리 인덕터가 더 덧붙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이와 같이 전기의 에너지가 시간당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텀이 더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텀에다가 더 붙는 요 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DUDT가 L 곱하기 I 곱하기 DIDT니까 양변에서 U가 약분된다고 하면 결국은 DU가 뭐예요? LI DI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양변 인테그랄을 하면 이걸 이제 적분하면 전체 에너지 값이 이와 같이 계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0부터 i까지 요 값을 적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i 프라임이 등장한 건 이제 i에까지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더미 베리어블로 그냥 적분하고 나면 사라질 녀석이니까 그냥 이 i 프라임하고 이 i 여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냥 더미 베리어블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나온 답이 뭡니까? 2분의 li 제곱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이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면 이 시스템에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가 이와 같은 값을 가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이 인덕터에 뭐가 생기니까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건 여러분들 얘기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오사바로 법칙이나 앙페르 법칙이 바로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인덕터에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 에너지가 바로 저장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장된 자기 에너지예요.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 어디에 저장이 된다고요? 인덕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전에 배웠던 게 뭐예요? 바로 축전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덕터를 배울 때에는 반드시 인덕터하고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축전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덕터를 L이라고 쓰고 축전기를 C라고 씁시다. 이게 자체 유도계수고 이게 뭐예요? 전기 용량이죠. 축전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물리량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인덕터에서는 유도계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전기 에너지가 저장된다고 그랬어요. 그 전기 에너지가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가 얼마예요? 2분의 1 CV제곱이라고 표현되죠.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이쪽에서는 뭐가 저장된다고요? 자기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그렇죠? 그 값은 2분의 1 Li 제곱 이렇게 대응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해하고 여기 이해하고 축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배웠다면 인덕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공식이 생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다음에 솔레노이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 솔레노이드 기억하죠? 솔레노이드가 뭐예요? 이와 같은 원기둥인데 여기 원기둥을 아주 촘촘하게 막 감았다고 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균일한 자기장의 값이 얼마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장의 크기가 그렇죠? 뮤제로 곱하기 단위 길이당 얼마나 감았느냐. 그렇죠? 이 전체 길이가 있으면 단위 길이당 얼마나 감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 그 양으로 표현됩니다. 이거 세 개의 곱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치에 상관없이 요 내부 안에서는 다 동일한 값을 갖는 거죠. 전류량하고 그 길이당 감은 횟수만 정해져 있으면 이거는 이제
공간에서의 값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그런 상수값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았느냐, 단위 길이가 얼마나 감았느냐, 거기다가 전류량이 얼마냐만 결정되면 위치하고 상관없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항상 이 값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솔레노이드인 경우에 이와 같은 자체 유도 개수를 가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솔레노이드 내부에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에다가 L에다 요거 놓고 I 대신에 B를 바꿔서 대입을 해주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2μ0분의 B제곱 곱하기 A 곱하기 L이에요. 여기서 A가 뭐냐면 바로 요 단면적이에요. 이 원기둥 형태니까 위에서 바라보면 단면적 A가 있겠죠. 그렇죠? 네. 단면적 A가 있고 이게 길이가 L이면 결국은 A 곱하기 L은 얼마입니까? 전체 원기둥의 부피죠. 그죠? 전체 원기둥의 부피가 A 곱하기 L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곱이 바로 전체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밀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에너지 밀도를 이제 소문자 UV라고 쓰는데 UV라는 값은 전체 자기 에너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스템의 부피로 나눠주게 되겠죠. 부피로 나눠주면 결국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원기둥에다가 만들어놓은 솔레노이드는 부피가 A 곱하기 L로 표현되기 때문에 U 나누기 AL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AL 요 파트가 약분이 돼서 사라지고 여기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2μ0분의 B제곱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쉽게 보였는데 솔레노이드 내부에 존재하는 자기 에너지의 밀도는 2μ0분의 B제곱으로 표현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대응해서 축전기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관계식을 갖냐면 평행판 축전기는 균일한 전기장을 만드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솔레노이드가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대비해서 평행판 축전기는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어내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찾아보면 이것이 축전기가 저장하는 에너지의 밀도예요. 그걸 계산하면 2분의 엡실론 제로 곱하기 2제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μ제로가 분모에, 이 경우는 엡실론 제로가 분자에 있다라는 것만 굉장히 극명하게 다른 거고, 자기장의 크기의 제곱, 여기서는 전기장의 크기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각각의 에너지 밀도다. 이것은 전기 에너지 밀도, 이것은 자기 에너지 밀도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잘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 때는 솔레노이드를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일반적으로 이 공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자기 에너지 밀도는 2배 μ제로분의 B제곱, 전기 에너지 밀도는 2배 2분의 엡실론 제로 곱하기 2제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 값이 B가 균일한 값, E가 균일한 값은 솔레노이드와 평행판 축전기에서만 통용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E나 B가 그죠? 균일한 값이 아닐 수는 있겠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공식의 모양은 여전히 다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은 물리학과나 전자공학과에서 배우는 전자기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진 않지만 가장 특수하게 평행판 축전기와
솔레노이드를 이용해서 이런 공식이 자기 에너지 밀도와 전기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